정부가 각 시도가 신청한 23개 24조 원 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세금 낭비 우려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면제 배경과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도 모레로 예정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노사정 대화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위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확대됩니다.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귀성길의 경우 다음 달 4일 오전이,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조금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24조 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이 면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어떤 사업들이 예타 면제를 받게 됐습니까? 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망 구축에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됐는데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와 평택과 오송 사이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하는 사업 등 총 10조 9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또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총 5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도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등도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사상과 해운대 간 고속도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사업들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들도 이번에 선정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 철도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진행한 예타 결과 경제성 타당성 확보율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제천 영월 고속도로와 충북선 고속화 등도 예타를 받았다면 통과가 힘든 사업인데 이번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혈세 낭비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영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면제 대상이 23개 사업 24조 원 규모로 결정이 됐는데 당초 지자체가 신청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축소가 됐고요. 예. 저도 이제 11시에 속보 결과 뜨고 좀 놀랐습니다. 당초 61조 원을 신청을 했으니까 규모당. 근데 지자체별로 하나씩이 통과가 되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는 정도는 이제 통과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것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만 된다고 봤을 때 네. 40조가 넘는 규모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 40조 원 이상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23개 사업에 24조 1천억 원이 이번에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뭐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면서 예, 왜 그런 규모가 건가요? 이제 크게 줄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예. 균형 발전이라는 거죠. 서울과 뭐 수도권은 이미 발전이 돼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지역 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차원에서 어쨌거나 결과가 나온 것은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는 크게 줄었다라는 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경실련 같은 경우는 면제 규모를 42조 원 정도 네, 보기도 저도 한 했었는데 30조, 40조는 될 것 같았다 봤는데 많이 줄었어요. 예,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반응은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그래도 뭐 시민단체라든가 일각에서는 이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죠.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자체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제 예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타 면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사업들, 네. 희비가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먼저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김천, 거제, 남북 내륙철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여러 차례 신청이 됐다가 참 오래 묵혔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 김천 간의 내륙 고속철도, 남북 내륙철도가 이게 4조 1천억 원짜리거든요. 예. 이렇게 어림잡아 보면 거의 4조 5조 원대의 예산인데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 평택 5선 간의 복선화를 한 번 더 복선화입니다. 이 평택 예. 5선 구간은 KTX, 뭐 SRT, 여기에 호남 고속철도 다 모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됐고 이것도 예산이 한 3조 1천억 원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세종 청주 간의 고속도로 또 하나 인천 영종에서 신도 첫 구간입니다. 이제 1천억 원 한 규모인데 역시 이번에도 이제 통과가 되면서 당초에 이제 오래 묵혔다가 그러나 경제성은 떨어져서 지자체는 하고 싶은데 통과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특히 그중에서 굵직한 것들은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면제를 못 받은 곳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금 가장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곧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게 GTX 이 B 노선입니다. 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B 노선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천 송도에서부터 여의도를 거쳐서 용산, 서울역, 청량리에서 뭐 마지막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건데요. 지금 GTX 저 B 노선이 이번에 제외가 됐고 예. 저는 좀 될 거라고 봤는데 안 된 부분이 이제 저 신분당선에서 이 수원 광역 호매실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연장하겠지만은 이 7호선에 도봉산에서 포천 가는 거는 또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타 면제가 돼서 전 당연히 이제 뒤에 저 수원 호매실도 될 줄 알았는데 예. 저기는 또 연장이 안 돼서 예. 굉장히 지하철에서는 연장 중에서는 신분당선과 7호선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대목이 보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분당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지 못하면서 네. 상당히 실망이 큰 분위기입니다. 반발 움직임 같은 건 없을까요? 곧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예. 나오게 될 텐데요. 예, 수원 예. 호매실 구간의 예산은 한 지금 1조 1,600억 정도가 드니까 상당하죠. 그래도 그동안에 통과가 안 됐던 게 이제 예타가 조금 힘들다. 라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분당선 이쪽에서는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청이 함께 들어갔던 것이 7호선 연장 구간 이 예. 도봉산에서부터 포천 신청까지 가는 그 연장까지 되니까 두 개가 다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은 이번에 통과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이 GTX B 노선 이거 거의 5조 9천억, 6조 원짜리로 정말 초대형 사업이었는데. 그러네요. 예타가 이번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아예 서울과 수도권 배제 원칙에 따라서 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역풍이 거세고 당장 지금 뭐 이쪽 인천부터 이게 얘기가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 이 GTX B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했느냐 적어도 예타 조사 결과를 연내에는 확정 짓겠다 적어도. 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요. 예타를 한 해 만에 하고선 이게 시간이 굉장히 결과 나올 때까지 깁니다. 그러니까 뭐 해당 관련자들은 애가 탈 텐데 어쨌거나 예타 면제는 안 됐지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연내에는 확정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GTX B 노선에 관련된 뭐 지자체라든가 뭐 국민분들은 관심이 가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 두 가지 뭐 GTX B와 이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이쪽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역차별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왜 수도권을 배제했느냐. 가장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이미 개발이 된 곳들은 굳이 예타까지 면제하면서 뭐 세금 쓰지 않고 지역 균형, 뭐 지역 쪽에서 더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원래 이 지자체 한 건 정도만 예타 없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통과하기로 했는데 전북, 전남, 울산은 거의 2개씩을 통계가 시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방 경제, 지역 경제도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냐? 우리가 이제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 다가요. 어떤 효과성을 함께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이제 지방에 아주 멋진 도로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역에서는 좋죠, 편의성을. 근데 그 도로에 다니는 게 자동차가 뭐 하루에 몇 대가 안 된다면 예. 이건 균형 발전에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굳이 더
경제 효과성 파급력이 높은 데 쪽에다가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 아니냐. 이런 의견과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를 순 있겠지만 말씀하신 측면에서 뭐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균형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 예. 그런 자체가 있는. 가령 이제 이번에 곧 있으면 많이 나올 텐데 김천 거제 남북 내륙철도 결국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4조 1,000억인데 있으면 이게 균형이 되죠. 이제 하고 이것 때문에 잠재력으로 발전이 되겠지만 예. 그렇다면은 그 잠재력과 효과성에서 이미 예타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어야 될 텐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적인 측면들, 요소가 존재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과거 사업성이 안 좋았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논란, 혈세 낭비에 대한 논란이 지금 가장 큰 것 같고요. 세금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타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비 타당성 조사요. 그런 지적 하나. 또 하나가 당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 토목 쪽으로 인한 성장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미 29조 원의 예타 면제 통과, 이번에 또 24조, 합치면 거의 53조 원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 토목 쪽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만에 노사정 대화기구 복귀를 노렸던 민노총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고 당장 정부의 노동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어제 10시간 가까이 경론을 벌였는데 결과는 지도부 뜻대로 안 됐군요. 네, 어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는 대의원 1,300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0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이 10시간 넘게 경론을 펼쳤지만 경사노위 참여 안건과 관련한 3건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한국노총을 포함한 양대 노총이 함께 경사노위를 구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경사노위 참여 관련 안건 가운데 수정안이었던 불참과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안 모두 과반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민노총 내 강경파들이 제출한 무조건 불참 수정안과 금속노조가 제출한 조건부 불참 수정안은 찬성이 300명 정도에 그치면서 부결됐습니다. 현 민노총 지도부를 지지하는 이들이 제출한 조건부 참여안도 찬성이 400명을 넘었지만 과반수에 조금 못 미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설득해왔던 민노총 지도부는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한국노총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경사노위 잠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왔던 한노총이 민노총에만 공을 들이는 정부의 견제구를 날린 셈인데요. 이렇게 양대 노총이 모두 빠지면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는 사실상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최저임금 산출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ILO 협약안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노사정 대화로 풀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처음으로 임금단체 협약 합의가 부결됐습니다. 노조가 사상 최대 실적에 비해서 1,700%의 성과급이 작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현우입니다. 네, 임단협 합의안 부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SK하이닉스 노조가 실시한 임단협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 부결됐습니다. 임단협 부결은 SK그룹이 2012년에 하이닉스를 인수한 후로는 처음입니다. 올해 기본급 인상, 복지 확대 등 임단협 내용에는 노사의 견해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임단협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급에 노조가 불만을 품고 합의안을 부결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과급 인상률이 적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성과급 1,600%보다 100%포인트 높아졌지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규모는 총 1조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회사 실적에 비해 성과급 인상률이 낮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작년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2% 늘어난 20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성과급을 지난해 영업이익 10% 수준인 2조 원,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려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회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측은 노조가 새로운 임금 협상안을 제시하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임단협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부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성과급을 높여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하위원회인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다시 한번 긴급회의를 오늘 저녁에 엽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수탁자위원회 불과 며칠 전에 열린 것 같은데 다시 열린다고요? 네, 지난 23일 열렸던 첫 회의에서는 수탁자 책임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경영 참여에 반대하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5명이 반대했습니다. 정부 기조와는 달리 경영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우세했는데요. 이에 소수였던 찬성파가 회의를 재차 요청하면서 예정에 없던 2차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수탁자 전문위는 오늘 회의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회의에서 지난 회의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기관 투자자는 국민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만큼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선임 등 적극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같은 날 열린 수탁자 전문회의에서는 이런 문 대통령의 주문과는 배치되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자 전문위의 권고를 거스르는 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난 회의 때 경영 참여 범위를 두고 경론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다음 달 1일 기금위 개최에 앞서 대표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경영 참여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범위에 따라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선언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단순 투자였던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 참여를 선언할 경우 반환해야 할 차익은 최대 49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SK텔레콤과 현대차와 함께 자본금 1,0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전문 보험회사를 설립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어마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인가를 받게 된다면 국내 첫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는 합작해 자본금 1,000억 원의 인터넷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합작 보험사의 이름은 인핏손해보험으로 정했습니다. 하나손보가 80% 이상을 출자하고 SKT와 현대차가 각각 10% 미만으로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인핏손해보험의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인가 후 실사와 본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손보업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 보험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세 개의 회사가 합작한다는 건 시너지를 고려한 결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협업 소식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각사가 갖춘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하나손보가 SKT의 내비게이션인 티맵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는 상품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보험 상품을 고려 중이라면서 SKT와 현대차와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어마은입니다. 개인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을 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이 수월해집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어떻게 연금 수령이 수월해진다는 건가요? 네, 개인연금보험 정보 조회가 간편해지고 세부 정보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개인연금 보험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 정보 등의 확인이 쉬워집니다. 온라인 조회를 통해 보험 상품명이나 계약 상태, 계약 관계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청구되지 않은 개인연금액과 자녀연금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네, 온라인 조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금융감독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외에도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방문해서 접수해도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챙겨야 하는데요.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상현입니다. 휴대전화료 물가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휴대전화기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품목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휴대전화료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 미만인 98.43으로 나타났지만 휴대전화기 물가 지수는 102.93으로 2014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정책과 요금 인하 여파로 물가가 떨어진 휴대전화료와 달리 휴대폰은 새로운 스마트폰 기종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설에는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제가 찾아뵙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항공을 통해서 갔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너무 많이 뛰고 그래서 올 설에는 그냥 마음만 가는 정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도로 잘 뚫려가지고요. 비행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례는 안 지내고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설이나 추석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저희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중이고요. 한 6시간 정도 걸리니까 올 때도 물론 많이 막히고 갈 때도 많이 막히고 이번 설 명절에는 안 막혔으면 제발 부탁이죠. 네, 설 연휴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70만 명, 5일 동안 4,8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귀경 차량으로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언제 가장 막힐까요? 귀성길은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차가 가장 많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9천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일 오전을 귀성길로 택한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고 귀경길은 5일 오후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성길 예상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 30분까지 소요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귀경길에 좀 더 많은 차가 몰리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 9시간 1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50분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떤 대책 내놨습니까? 네, 우선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설 당일과 설 전후로 하루씩, 즉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입니다. 통행권을 뽑아서 다음 요금소에 내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79곳 구간과 국도 12개 구간에서는 도로 전광판과 안내 표지판으로 우회 도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평상시 운행되던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11개 구간에서 갓길이 임시차로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를 설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편,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 등 운행을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3% 떨어지며 2,160포인트, 코스닥은 0.9% 떨어지며 70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의 임금 단협 협상이 투표에 첫 부결이 됐는데요. 0.1%가량 떨어지면서 7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5%가량 떨어지며 1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에서 긴급회의가 있다는 소식에 현재 0.7%가량 오르며 3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력도 상승세입니다. 한전공대가 전남 나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1%가량 올랐습니다. 3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